요즘 들어 부쩍 아무것도 하기 싫다. 세상 만사 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평소 좋아하던 취미도 시시해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번거롭게 느껴져 자꾸 침대에만 눕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노년 무기력증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무기력증은 마음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삶의 빛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무기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년 무기력증의 정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무기력증은 주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서 오지만 시니어의 무기력증은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독립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겪으며 이제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무의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체적인 노화까지 겹치면 마음은 더 빨리 지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무기력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의 영혼이 잠시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기보다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성취의 마법을 부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거창한 계획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해야지 같은 목표는 세우지 마세요. 대신 아주 사소한 규칙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세수하고 로션 바르기, 창문 열고 하늘 5분간 바라보기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불을 겠네?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세요. 이 작은 성공들이 뇌에 도파민을 공급하고 서서히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의욕의 불씨를 살려냅니다. 큰 산을 오르려 하지 말고 지금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햇볕 아래 15분의 기적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면 자꾸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에 누워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은 무기력을 우울로 바꿉니다.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세요. 햇볕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의욕이 바닥을 치게 되죠. 하루 딱 15분만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햇볕이 피부에 닿고 신선한 공기가 허파로 들어올 때 멈춰있던 여러분의 활력 에너지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산책은 다리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키우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보약입니다. 세 번째는 오감을 자극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맛도 잘 모르겠고 세상이 무채색처럼 보이죠.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향이 진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거나 신나는 옛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려 보세요. 혹은 예쁜 꽃 한 송이를 사서 식탁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을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면 뇌세포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무뎌진 감각을 깨우는 것은 잠들어 있는 의욕을 깨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은 깊은 늪이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귀찮더라도 하루에 딱 1명과는 소통해 보세요.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도 좋고 경비 아저씨나 시장 상인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과의 짧은 교류는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나누는 동년배들과의 모임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주어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혼자서 앓지 마세요. 사람의 온기가 최고의 치유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병이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상선 질환, 빈혈 혹은 비타민 D나 B12의 부족이 심한 무기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 습관을 바꿔보아도 2주 이상 무기력이 계속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간단한 피검사나 상담만으로도 무기력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시니어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은 무기력을 더 키울 뿐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따뜻함, 내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감촉에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기쁠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무기력이라는 손님은 조용히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기력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정류장일 뿐입니다. 그 정류장에서 충분히 쉬셨다면 이제 다시 천천히 출발할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여전히 반짝일 기회로 가득합니다. 오늘 당장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기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보폭에 맞춰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활기찬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에 다시 피어날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밖으로 나가셨나요?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믿고 매일같이 동네 한 바퀴 혹은 공원을 몇 바퀴씩 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가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릎은 쑤시고 금방 지치는 기분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억울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왜 체력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오늘은 매일 걷는데도 피곤하기만 한 진짜 이유와 함께 70대 이후의 인생을 활기차게 바꿔줄 진짜 운동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우리 나이대에는 걷기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은 젊었을 때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소이자 엔진입니다. 엔진은 작아졌는데 매일 10,000보씩 고속도로를 달리는 격이니 차에 무리가 가고 금방 연료가 바닥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상하게 하고 만성 피로를 부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결은 걷기의 속도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흔히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것은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인터벌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3분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고 다음 3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걷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속도의 차이를 두면 우리 심장과 근육이 자극을 받아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1시간을 맥없이 걷는 것보다 20분을 집중해서 빠르게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체력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체 근력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걷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스쿼트나 뒤꿈치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추가해 보세요.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이 튼튼해지면 걸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걷기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고 근력 운동은 근육을 저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운동은 열심히 하시면서 먹는 것에는 소홀하십니다. 특히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운동을 할 때 오히려 내 몸의 근육을 갉아먹어 에너지를 씁니다. 운동을 마친 후 1시간 이내에 달걀 한두 개 혹은 두부나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근육이 회복되고 채워질 때 비로소 피로가 사라지고 기운이 납니다. 운동의 완성은 숟가락을 놓을 때까지라는 말처럼 잘 먹는 것까지가 운동의 필수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바른 자세가 에너지를 아낀다는 점입니다. 걸을 때 시선을 발밑만 보고 걷거나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로 걷고 계시지는 않나요? 잘못된 자세로 걷는 것은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채로 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2배로 들고 무릎과 허리에 통증만 남깁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시선은 15m 앞을 멀리 바라보며 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도록 걸어보세요. 자세만 바로 잡아도 호흡이 깊어지고 전신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똑같은 거리를 걸어도 훨씬 덜 피곤합니다. 5번째 비결은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체력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운동 후 쉴 때 만들어집니다. 의욕이 앞서 매일 쉬지 않고 걷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니어의 몸은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근육이 재생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채찍질만 하면 결국 번아웃, 즉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주 5일 정도 운동하셨다면 이틀은 온전히 몸을 쉬게 해주세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숙면을 취해야 우리 몸의 재생 호르몬이 나와 피로를 싹 씻어내 줍니다. 잘 쉬는 것도 실력이고 최고의 체력 관리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만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3,000보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 오늘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즐겁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무작정 걷기만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조금 더 빠르게 걷고 근육을 저축하고 단백질을 챙겨 먹으며 바른 자세로 걷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70대를 20대보다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피곤함 대신 개운함을, 무거움 대신 가벼움을 느끼며 당당하게 걷는 여러분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나를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떠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잘 잤다. 개운하다. 라는 느낌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분명히 밤 10시에 누워 아침 6시까지 8시간을 꼬박 잤는데도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는 멍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잠의 시간이 아니라 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시니어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날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자도 피곤한지 그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아침을 상쾌하게 바꿀 수 있는 숙면의 비결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을 오래 자지만 60대와 70대가 되면 이 깊은 잠의 단계가 급격히 짧아집니다.
대신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얕은 잠이 늘어나죠. 즉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실제로 뇌와 몸이 깊게 휴식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히 오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는 의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얕은 잠을 어떻게 하면 깊은 잠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숙면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멜라토닌 공장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천연 수면제인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은 시절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을 공짜로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입니다. 낮에 눈을 통해 들어온 햇볕은 약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으로 변해 우리를 깊은 잠으로 안내합니다. 낮에 집 안에만 계시지 말고 최소 30분은 밖에서 산책하며 햇볕 보약을 드세요. 낮의 밝은 빛이 밤의 깊은 어둠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잠자리를 방해하는 물리적 요인 제거입니다. 시니어 분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는 바로 야간뇨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뇨 장애에 대해 다뤘듯이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한두 번 깨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흐름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또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는 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 아무리 오래 자도 몸은 피로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기도를 확보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온 조절의 지혜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잠자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이나 반신욕을 해보세요.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체온이 식으면서 우리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발은 따뜻하게 양말을 신거나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옛말이 숙면에는 정답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디지털 독서 멀리하기입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검색하는 습관은 숙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세요. 대신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을 몇 페이지 읽는 것이 뇌를 잠재우는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뇌가 쉴 수 있는 어두운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세요. 다섯 번째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구석구석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미세한 통증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자기 전 5분만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기지개를 크게 켜거나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마음도 따라 편안해지고 비로소 깊은 잠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잠에 대한 집착 버리기입니다. 오늘 밤엔 꼭 일찍 자야 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며 시계를 자꾸 보는 습관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 잠을 쫓아버립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누워 있지 말고 잠시 일어나 거실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졸음이 올 때 침대로 가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뇌에 기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잠은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낮 햇볕 쬐기, 저녁 수분 조절, 적절한 온도 유지, 스마트폰 멀리하기,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아침을 바꿉니다. 개운하게 일어난 아침은 그날 하루 전체의 기분을 결정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즐거워지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깊은 잠을 통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꿀잠과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시나요? 아니면 그저 때가 되었으니 대충 한 끼 때운다는 기분으로 수저를 드시나요? 흔히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 물에 밥 말아 김치하고만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은 먹는 힘이 약해지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힘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상에 눕게 되는 건강 붕괴의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 후반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먹는 힘을 어떻게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저장 능력, 즉 씹는 힘입니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우리 몸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치아가 부실하거나 잇몸이 아파서 고기나 딱딱한 채소를 멀리하고 부드러운 죽이나 면 위주로 식사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엔진인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운이 없고 자주 넘어지게 되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즉 씹지 못하면 몸과 뇌가 동시에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먹는 힘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결은 치아와 잇몸을 제2의 생명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치아 개수 하나하나가 수명과 직결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가 불편하다고 방치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치과를 찾아 내 입에 꼭 맞게 수선해야 합니다. 또한 침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는데 평소 혀를 입안에서 굴리는 혀 운동이나 귀 밑샘을 마사지해 주는 습관이 침샘을 자극해 저작 기능을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질감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씹기 힘들다고 모든 음식을 갈아 마시거나 너무 부드러운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턱 근육은 쓰지 않을수록 더 빨리 퇴화합니다. 내 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씹을 거리가 있는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아주 잘게 썰거나 키위나 파인애플 등에 재워 부드럽게 만든 뒤 천천히 오래 씹는 연습을 하세요.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소화효소 분비를 돕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어 먹는 힘의 기초를 다져줍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의 효율을 높이는 법입니다. 어르신들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백질의 형태를 바꿔보세요. 삶은 달걀, 두부, 생선 혹은 가루 형태로 된 단백질 보충제를 식사에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내 몸무게에 맞춰 일정량의 단백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이 채워져야 씹는 근육도 삼키는 근육도 유지됩니다. 먹는 힘을 기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건강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삼킴 사고를 예방하는 호흡과 자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먹다 사례가 걸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를 연하곤란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식사하실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아래로 당긴 자세를 유지하세요. 턱을 들고 먹으면 기도가 열려 음식이 잘못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식사 중간중간 물을 조금씩 마셔 목을 축여주는 것도 부드러운 삼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먹는 즐거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혼자 식사하면 대충 먹게 되고 이는 영양 불균형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소화액 분비도 원활해집니다. 친구나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드세요. 누구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의 생명력을 북돋우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6번째는 장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제철 채소와 유산균을 챙겨 드세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 세포가 활발해지고 먹은 음식들이 비로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속이 편안해야 다음 식사가 기다려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맛이 없는 것을 당연한 노화로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다면 그것은 몸 어딘가에 염증이 있거나 약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참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잘 먹는 힘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어떤 비싼 수술이나 약보다 여러분을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 중 으뜸은 식도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생존의 기반입니다. 오늘 저녁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한 번 더 꼭꼭 씹어보세요. 그 한 번의 가위질과 30번의 저작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우고 근육을 살리며 인생 후반전에 당당한 발걸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매일매일 건강한 웃음과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잘 드셔야 잘 사십니다. 여러분의 먹는 힘이 곧 여러분의 인생의 힘입니다.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현관문 밖으로 몇 번이나 나가셨나요? 혹시 날씨가 춥다고 혹은 딱히 갈 곳이 없다고 하루 종일 TV 앞이나 침대 위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처이지만 역설적으로 시니어에게 집은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난다는 옛말은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사실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은 기다렸다는 듯이 퇴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노화와 활동성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 몸은 쓰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집에만 머물며 활동량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근육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집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지방이 채우고 이는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밖을 나가지 않으면 햇볕을 쬐지 못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뼈는 점점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로 이어지고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활동성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지탱하는 근육과 뼈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활동성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뇌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 뇌는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길가의 핀 꽃,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변화하는 날씨,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소한 결정들까지 이 모든 것이 뇌세포를 자극하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반면 집안에만 갇혀 있으면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해 활동을 멈추고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확률을 대폭 높입니다. 밖을 걷는 것은 다리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머릿속을 채우고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이웃과 가벼운 인사라도 나누면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햇볕 아래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수록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동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나만의 외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우체통을 확인하러 가거나 동네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지니 아주 사소한 목적이라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신발을 신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의 활동 엔진을 가동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노래 교실도 좋고 요가나 서예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책임감이 생겨 억지로라도 집을 나서게 됩니다. 타인과의 교류는 노년기 활동성을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는 감각이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계절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귀찮은 이유 중 하나는 춥거나 덥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겉옷, 미끄럽지 않은 신발, 그리고 햇볕을 가려줄 모자나 선글라스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장비가 잘 갖춰져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마음이 한결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나를 위한 예쁜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하는 것으로 활동의 시작을 축하해 보세요. 네 번째는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습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머물러야 하는 날이라도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세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야 합니다. 집안일도 훌륭한 활동입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분에 물을 주는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주의를 버리라는 점입니다. 비가 오거나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날은 하루쯤 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쉬었다고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다시 문을 열고 나서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딱 10분만 걷고 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그 10분이 20분이 되고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현관문은 세상과 나를 잇는 통로이자 건강과 질병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밀고 나간 그 문 뒤에는 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여러분을 반기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늙고 움직이면 젊어집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증 없는 활기찬 삶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외출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도 오직 나를 위해 즐겁게 걷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몇 번이나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셨나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곤히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야 할 때 그 귀찮고 피곤한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지요.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다음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고생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것이라며 그냥 참지만은 마세요.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밤의 평화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리기 위해 야간료를 줄이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소변을 덜 만들도록 하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방광의 탄력이 떨어져서 소변을 담아두는 힘이 약해지는 것도 한몫을 하지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는 해결책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은 수분 섭취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물 마시는 양을 의도적으로 줄여보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아예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다면 입안을 헹구는 정도로만 살짝 축여보세요. 저녁에 마신 물은 고스란히 밤에 화장실로 가는 길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결은 싱겁게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를 짜게 드시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 자꾸 물을 찾게 됩니다. 몸속에 나트륨이 많으면 수분을 꽉 붙들고 있다가 밤에 누웠을 때 비로소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국물 요리를 줄이고 가급적 싱겁게 드셔보세요. 짠맛만 줄여도 밤새 화장실 가는 횟수가 놀랍도록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낮 동안 다리의 붓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려 붓기가 생깁니다. 그러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다시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이동하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를 막기 위해 낮에 30분 정도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또 낮 동안 압박 스타킹을 신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다리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낮에 수분을 미리 배출해야 밤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비결은 수면 환경의 온도 조절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방광 근육이 예민해지고 수축하여 소변을 더 참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하체가 차가우면 야간요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배와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 보세요. 수면 양말을 신거나 따뜻한 온수 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훈훈하게 이완되면 방광도 함께 편안해져서 소변을 참는 힘이 길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과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이뇨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사 후 마시는 시원한 맥주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거나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 복용과 질환입니다.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 속에 이뇨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여성분들은 과민성 방광이 있는 경우에도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도 차도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 우리 몸의 보약입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고통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녁 수분 조절, 싱겁게 먹기, 다리 붓기 빼기, 하체 따뜻하게 하기, 그리고 카페인 멀리하기를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상쾌한 아침을 조만간 다시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깊은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상쾌한 내일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왠지 모르게 헛헛하고 씁쓸했던 적 없으신가요? 누구네 집은 자식이 이번에 승진을 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처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친구보다 못한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노후는 괴로움의 연속이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내 소중한 인생 후반전의 행복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입니다. 오늘은 이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 나만의 당당하고 평온한 행복을 찾는 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자꾸 비교하게 되는지 그 마음부터 들여다보세요. 사실 우리는 평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 성적부터 취업, 결혼, 자녀 교육까지 늘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았지요. 그 습관이 노년기까지 이어져서 이제는 건강과 자식의 성공, 그리고 연금 액수까지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이제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옆 사람의 속도를 신경 쓰느라 내 발밑에 예쁜 꽃을 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아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비교를 멈추는 첫 번째 비결은 자녀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교가 바로 자식 자랑이지요. 자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고 살았기에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해 주되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식 이야기를 화제로 삼는 모임보다는 오늘 내가 본 영화나 내가 새로 시작한 취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비결은 건강에 대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는 아직도 산을 잘 타고 누구는 벌써 무릎이 아파 지팡이를 짚기도 합니다. 이때 저 사람은 저렇게 쌩쌩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한탄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 몸이 조금 더 유연해졌는지, 오늘 내가 5분 더 걸었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내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껴주는 마음이 진정한 건강의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나만의 작은 행복, 즉 소확행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크기는 결코 돈의 액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창가에 스미는 햇살, 정성껏 기른 화분의 새싹 하나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나만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세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를 부추기는 환경에서 잠시 멀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SNS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일상에 마음이 상하신다면 과감하게 그 창을 닫으세요. 사진 속의 모습은 그 사람 인생의 가장 빛나는 단면일 뿐 그 뒤에 숨겨진 그늘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인생을 구경하느라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정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도 지혜로운 노후 관리입니다. 5번째는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을 잊고 삽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고 가끔 안부를 물어주는 친구가 있으며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감사하다라는 마음가짐은 비교의 독을 씻어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의 이름을 붙여보고 그것들을 소중히 보듬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마세요. 주름진 얼굴은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이고 굽은 손마디는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에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여행입니다. 이제 남들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가장 편안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오늘 하루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웃어주고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나만의 행복으로 가득 찬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화가 자주 나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솟구치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전에는 허 웃으며 넘겼을 일인데 괜히 배우자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되거나 자녀들의 말 한마디가 유난히 서운하게 들려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내 후회가 밀려오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이 먹더니 성격이 나빠진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며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늘어난 짜증은 여러분의 인격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입니다. 오늘은 70대 전후로 찾아오는 감정 변화의 숨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과학적인 원인은 뇌 변화입니다. 우리 뇌의 앞부분에는 감정을 조절하고 참을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짜증이 나도 전두엽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꼭 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브레이크가 조금 헐거워진 것이지요. 즉 여러분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힘이 잠시 약해진 것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세요. 두 번째 원인은 내 몸에 숨겨진 통증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대부분 몸 한두 곳쯤은 만성적인 통증을 안고 사십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하며 잠자리도 불편할 때가 많지요.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게 온 신경이 통증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최근에 짜증이 늘었다면 혹시 어딘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내 몸부터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통증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날 성 감정들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상실감과 소외감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역으로 살아왔는데 어느덧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때 느끼는 공허함은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불안감이 짜증이라는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 서운한 마음이 화라는 얼굴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 마음이 지금 많이 외롭고 허전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짜증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무작정 버럭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나 죽겠어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지 마음이 예민하네.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해 보세요.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상대방에게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4-7-8호법을 실천해 보세요. 짜증이 솟구치는 순간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입니다. 이때 코로 4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흥분된 감정이 가라앉는 것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을 내뱉지 말고 잠시 호흡하며 멈추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 1분의 짧은 휴식이 큰 싸움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는 햇볕 아래에서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낮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이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집안에만 계시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활기차게 움직여 보세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에 고인 물도 맑게 정화됩니다. 네 번째는 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수분이 부족해도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가벼운 탈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짜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 보세요. 몸에 좋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면 우리 마음의 밭도 한결 기름지고 넉넉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은 짜증의 단짝 친구입니다. 하루 일과가 단조롭고 재미가 없으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되고 화가 늘어납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 혹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성취감을 느낄 때 짜증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의 주인공으로서 나만의 즐거운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만약 짜증을 넘어서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불면증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약물 치료나 상담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짜증이 나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지쳤으니 좀 쉬게 해달라는, 나 자신을 좀 더 아껴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인들을 되새기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깊은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운 오늘, 타인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내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짜증 대신 평온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혹은 집안에서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데 발을 헛디디거나 휘청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냥 재수가 없었나 보다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행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간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으로 인생의 활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왜 자꾸 넘어질 뻔하는지 그 숨은 원인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당당하고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발을 들이는 높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발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들지 않고 끌듯이 걷게 됩니다. 나는 평소처럼 발을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가락 끝이 지면과 아주 가까워져서 아주 작은 문턱이나 카펫 끝에도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행 속도와 보폭의 변화라고 합니다. 보폭이 짧아지고 발이 지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균형을 잡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평소 걸으실 때 의식적으로 무릎을 조금 더 높이 들고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3단 보행을 실천해 보세요. 이 작은 의식 하나가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체 근육 중에서도 종아리와 발목 힘의 약화입니다. 우리 몸이 휘청할 때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발목입니다. 발목 근육이 유연하고 단단해야 순간적인 흔들림에도 몸을 지탱할 수 있는데 이 힘이 부족해지면 작은 흔들림에도 몸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집에서 TV를 보실 때나 의자에 앉아 계실 때 수시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펴는 운동을 해보세요. 또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까치발 운동도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틈날 때마다 이 운동들을 실천해서 발목의 브레이크 성능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인은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의 노화입니다. 우리 귀 안에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고개를 갑자기 돌리거나 방향을 바꿀 때 어지럼증을 느끼며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갑자기 일어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가에 잠시 앉아 정신을 맑게 하고 뇌와 몸이 균형을 잡을 시간을 준 뒤에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신중함이 낙상을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네 번째는 시력과 거리 감각의 변화입니다. 노안이나 백내장 등으로 시력이 약해지면 바닥의 굴곡이나 계단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초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계단을 내려갈 때 발밑이 왜곡되어 보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경 도수가 내 눈에 잘 맞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불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세요. 집안 복도나 화장실에는 작은 야간등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잘 보여야 발도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용하시는 약의 부작용을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혈압약, 수면제 혹은 전립선 약 중에는 부작용으로 어지럼증이나 근육 이완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평소보다 더 휘청거리거나 정신이 멍한 느낌이 든다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보행의 불안정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이 내 걸음걸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섯 번째는 집안 환경의 재점검입니다. 사실 낙상 사고의 절반 이상은 밖이 아니라 익숙한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전선 뭉치, 미끄러운 욕실, 바닥 고정되지 않은 작은 발매트 등이 모두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복병들입니다. 집안 바닥은 최대한 비워두시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필요하다면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집을 가장 안전한 요새로 만드는 일에 정성을 들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질 뻔하고 나면 무서워서 밖을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줄이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결국 더 자주 넘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무서워하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부끄러운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여러분, 보행의 변화는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휘청거림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몸이 미리 알려주는 고마운 경고입니다. 오늘부터 더 당당하게 무릎을 들고 더 튼튼하게 발목을 단련하며 여러분만의 힘찬 걸음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행 신호들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낙상의 불안 대신 활기찬 발걸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